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월세조차 편의점에 가서 종이 지폐를 쫙 세어가며 내는 게 익숙한 나라가 있잖아요. 아, 일본 말씀하시는 거죠? 현금 사랑이 대단하죠. 네, 맞아요. 그런 철저한 현금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결제 앱을 출시한다. 아마 10중 8구는 무모한 짓이라며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정확히 그 길을 선택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에 대비한 일본 기업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폭발적인 상장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와, 10년 만에 최대 규모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일본의 핀테크 기업 페이페이입니다.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수치가 어느 정도였죠? 목요일 데뷔 전에서 14% 상승하더니 바로 다음 날 개장 전 거래에서는 무려 32%나 급등했어요. 기업 가치가 약 11억 달러, 그러니까 이번 IPO로 조달한 자금만 8억 7,9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 믿기 힘든 수치거든요. 그렇죠.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이 그 중동 지역 긴장 상태도 있고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투자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잖아요. 맞아요. 완전 얼어붙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어떻게 일본의 핀테크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역사적인 흥행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깊게 파헤쳐보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번 상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위태로웠다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잖아요. 네.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험난했죠. 원래 페이페이의 상장 목표 시기가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기관 검토가 그냥 기약 없이 지연돼 버렸습니다. 타이밍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 사이에 거시경제는 더 나빠졌고요. 시장엔 이른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상장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분위기였는데 페이페이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면 돌파 방식을 보면 약간 영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공모가 밴드가 17달러에서 20달러 사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 책정된 가격은 16달러였어요. 결국 첫날 18달러 선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스스로 몸값을 확 낮춰서 들어간 거죠. 잠깐만요. 목표가보다 낮게 공모가를 부른 거면 이거 약간 착시 효과를 노린 꼼수 아닌가요? 꼼수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같은 거 할 때요. 일부러 집값을 시장가보다 살짝 낮게 내놓아서 사람들 입찰 경쟁을 막 유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 매물 인기 엄청 많다 하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영리한 심리전. 딱 그거 같은데요. 아, 부동산 비유 그거 아주 날카로운데요? 심리전이라는 분석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IPOX 리서치의 루카스 밀바우어가 현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했거든요. 지금 시장을 철저한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도권이 전적으로 투자자들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네요. 주목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투자자들은 약간의 흠집만 보여도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상장 초기의 변동성을 견뎌내려면 테이블 위에 당장의 현금을 남겨두고 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수익 여력을 보장해준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상장 직후의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랑 화제성을 그냥 돈으로 샀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초기 상승 모멘텀을 돈 주고 샀다? 꽤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공모가를 낮춘다고 아무 주식이나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요. 싸게 내놓은 물건이 진짜 매력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가치가 떨어져서 싼 건지 바로 알아채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의 니콜라스 아이논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가 페이페이를 향해 단순한 박앤세일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부류의 기업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셀표를 붙였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리 싸게 내놔도 상품 자체의 펀더멘털이 부실하면 이런 폭발적인 자금 유입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이 데뷔전은 페이페이가 본진인 일본 시장에서 구축해놓은 강력한 시장 점유율, 그 본질적 가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오네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는 펀더멘털을 보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안방, 일본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현금의 나라 말이죠. 맞아요. 사실 페이페이가 처음 등장했던 2018년 무렵만 해도 일본은 핀테크 기업에겐 무덤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소비자의 압도적 다수가 현금만 고집하고 글로벌 디지털 결제 트렌드에선 완전히 뒤처져 있었고요. 진짜 극한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소프트뱅크랑 야후재팬이 합작해서 페이페이를 내놓으면서 아주 극단적인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이었죠?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3년 동안 거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버렸습니다. 3년이요? 완전히 공짜로요? 네, 제로 수수료. 게다가 결제 앱을 쓰는 소비자들한테는 결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환급금, 즉 리베이트를 말 그대로 쏟아부었고요. 와, 이거 거의 슈퍼마켓에서 우유나 계란을 원가 이하로 팔아서 손님 끄는 미끼 상품 전략 아닙니까? 아니면 면도기를 공짜로 주고 나중에 면도날 비싸게 파는 전략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현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깨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막대한 자본을 태운 거죠. 하지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수수료 안 받고 돈 퍼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출혈 경쟁이잖아요. 수수료 혜택 끝나고 리베이트 줄어들면 혜택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 고객들은 가차없이 떠나버릴 텐데 이게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열광하는 본질적 가치가 된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떠난다는 건 일반적인 앱일 때 얘기고요. 페이페이는 3년의 무과금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의 골목상권, 동네 구멍가게 카운터에까지 자신들의 QR코드를 싹 다 깔아버렸습니다. 아, 앱 하나 깐 게 아니라 국가의 결제 인프라 자체를 교체해버린 거군요. 네, 소비자는 어딜 가든 페이페이를 보게 되고 상인들은 3년 동안 그 시스템에 완벽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단 몇 년 만에 총 거래액, 즉 GMV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1,000억 달러요? 네, 그리고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등록 사용자 수가 약 7,200만 명에 달합니다. 와, 7,200만 명이면 일본 경제활동 인구를 통째로 스마트폰 안에 쓸어 담은 수준이네요. 이미 동네 사람 70%가 페이페이로 결제하는데 상점 주인이 이제 와서 수수료 낸다고 그 기계를 치울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루카스 밀바워가 이 압도적인 내수 장악력을 두고 방어막,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어요. 방어막이요? 무엇으로부터의 방어막인가요? 지정학적 위기 같은 거요? 네, 지금 다른 거대 글로벌 기술 기업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중동 위기, 혹은 AI 규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외부 변수에 엄청 취약하죠. 그런데 페이페이는 탄탄한 내수 장악력 덕분에 그런 거시적 요인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되든 도쿄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출근길에 페이페이로 커피를 사고 오사카의 주부들은 페이페이로 장을 보니까요. 아, 외부 악재가 터져도 매일 밥 먹고 물건 사는 7,200만 명의 트래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그 일상적인 소비 트래픽이 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 심한 장에서도 투자자들이 페이페이를 믿고 베팅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결제 수수료 조건 받는 것만으로는 12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를 전부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페이페이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거든요. 나카야마 이치로 페이페이 CEO가 나스닥 상장 직후에 로이터랑 한 인터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결제는 우리 비즈니스의 기반일 뿐이며 상장 후 우리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 결제는 그냥 미끼였군요. 진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초기에는 현금 없는 결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신용대출, 은행 업무, 증권, 보험까지 싹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은행원, 투자 조언자, 보험 설계사가 전부 하나의 앱 안에 통합되는 이른바 올인원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이네요. 네, 완벽한 독점 생태계죠. 소비자 입장에선 여기저기 앱 켤 필요 없이 엄청 편리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내 모든 금융생활과 소비 패턴을 단 하나의 기업이 전부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기업 입장에선 그게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기존 은행들은 고객 월급 통장 잔고 정도만 알지만 페이페이는 이 사람이 금요일 밤마다 어디서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뭘 사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전부 빨아들입니다. 아, 그 해상도 높은 데이터로 맞춤형 대출이나 보험을 팔면 전통 금융권은 게임이 안 되겠네요. 게다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면 퍼즐에 딱 맞춰집니다. 소프트뱅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번 상장이 2023년 아암 상장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첫 미국 증시 대비잖아요.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올인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페이페이가 모은 그 7,200만 명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소프트뱅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최첨단 AI 기술이 만났을 때 생길 폭발적인 시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와,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니라 내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초지능형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투자자들이 11억 달러를 베팅한 진짜 이유가 이거였군요. 네, 단순한 현재 수익 모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미래 금융 생태계의 가능성에 돈을 던진 겁니다. 든든한 내수 방어막, 막대한 데이터, 그리고 AI라는 무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무장했네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거대한 괴물의 다음 사냥감은 어디일까요? 이미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페이페이가 거대 카드사인 비자, 비자와 파트너십을 발표했거든요. 비자요. 그럼 거대한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일본을 정복한 그들이 이제 가장 치열한 전장인 미국으로 향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여정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이 지폐를 끔찍이도 사랑하던 보수적인 일본 시장을 단 7년 만에 완벽히 장악했고요. 다기능 AI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서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죠. 오늘 다룬 이 심층 탐구가 단순히 남의 나라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글로벌 핀테크 지형이 지금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며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그 끈질긴 현금 사용 습관조차 수수료 면제와 리베이트라는 무기로 산산조각 내버린 페이페이가 이제 비자와 손잡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네. 이미 수많은 금융앱과 신용카드가 포진해 있는 험난한 미국 시장에서 과연 이들은 어떤 견고한 소비자의 습관을 파고들어 또 한 번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융앱이 사실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